서울 강남의 최중심부에 위치한 일성 팰리스의 펜트하우스 침실에는 언제나와 같이 서늘하고 건조한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커다란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의 윤슬이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지만 방 안의 분위기는 그와 대조적으로 삭막하기 그지없었는데 이는 단순히 에어컨의 냉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만지는 한준경의 뒷모습에서는 타인을 거부하는 듯한 견고한 오만함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침대 귀퉁이에 위태롭게 걸터 앉아 있는 윤지수의 모습은 마치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창백하고 희미했다. 준경은 거울을 통해 비치는 아내의 수척한 얼굴을 힐끔 바라보았으나 그 시선에는 걱정이나 애정 대신 짜증 섞인 권태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그는 임신 7개월 차에 접어든 아내가 겪는 입덧과 불면증을 유난스러운 엄살 정도로 치부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완벽한 아침 일상이 흐트러지는 것에 대해 본능적인 불쾌감을 느끼고 있었다. 준경은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날카로운 어조로 말을 내뱉었는데 그것은 대화라기보다는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웠다. 그는 오늘 저녁에 중요한 해외 바이어와의 만찬이 예정되어 있으니 늦을 것이라고 말하며 지수가 산부인과 검진을 가야 한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있는 듯했다. 지수는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오늘이 정기 검진일이라 같이 가줄 수 있는지 물으려 했으나 준경의 차가운 눈빛을 마주하자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말을 도로 삼켜야만 했다. 그녀는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학습된 무력감에 젖어 있었고 준경에게 기대나 희망을 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를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준경은 지수의 침묵을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였는지 재킷을 걸치며 방을 나섰고 닫히는 문소리와 함께 지수는 다시금 거대한 침묵 속에 홀로 남겨지게 되었다. 일성그룹의 본사 회의실 공기는 펜트하우스보다 더욱 살벌하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는데 이는 한준경 회장이 직접 주재하는 임원회의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었다. 준경은 경쟁사인 태영건설을 인수합병하는 안건을 두고 반대 의견을 내비치는 이사들을 향해 맹수와도 같은 기세로 압박을 가하고 있었으며 그의 논리는 한치의 빈틈도 없이 정교하고 잔혹했다. 그는 자본의 논리 앞에서는 도덕이나 인정 따위는 불필요한 장식품에 불과하다고 믿는 철저한 실리주의자였기에 경쟁사를 무너뜨리고 시장을 독식하는 것에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 회의실에 모인 수십 명의 임원들은 준경의 서슬퍼런 눈빛을 피하며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고 오직 준경의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만이 공간을 지배하며 그의 절대적인 권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회의가 잠시 중단된 쉬는 시간, 비서실장인 김 실장이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준경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건넸다. 그는 사모님께서 오전에 병원에 가신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혹시 동행하실 예정인지 아니면 기사를 따로 보내야 할지를 물었다. 준경은 미간을 찌푸리며 굳이 자신이 그런 사소한 일까지 신경 써야 하냐고 반문했고 김 실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준경에게 있어 아내와 뱃속의 아이는 자신의 성공한 인생을 완성시켜주는 트로피이자 액세서리일 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했기에 그는 지금 당장 눈앞에 놓인 수천억 원 규모의 계약보다 가족의 안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김 실장에게 쓸데없는 보고는 하지 말라고 쏘아붙인 뒤 다시 회의 자료에 시선을 고정하며 차가운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그 시각 텅 빈 펜트하우스에 홀로 남겨진 지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드레스룸으로 향했는데 그녀의 발걸음에는 평소와는 다른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화려한 명품 옷과 가방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공간에서 지수는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꺼내 들었고 그 안에는 준경이 사준 것이 아닌 그녀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몇 벌의 옷가지와 낡은 스케치북만이 담겼다. 그녀는 준경이 선물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수많은 보석들을 화장대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는데 그것들은 그녀에게 사랑의 증표가 아니라
자신을 삼아매는 족쇄와도 같았기 때문이었다. 지수는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뱃속의 아이에게 나직하게 속삭였는데 그것은 아이에게 주는 약속이자 자신에게 거는 최면과도 같은 다짐이었다. 그녀는 아이가 아버지를 닮은 괴물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자신 또한 영혼 없는 인형으로 살다 죽지 않기 위해 이 황금 감옥을 탈출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지수는 거실 탁자 위에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는데 그 안에는 그녀가 지난 6개월 동안 변호사 몰래 준비해온 이혼 소송 서류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준경이 자신의 배경과 돈을 보고 결혼했다고 생각하며 늘 경멸 어린 시선을 보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위자료나 재산 분할 따위는 일절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오로지 자유와 뱃속 아이의 친권뿐이었으며 이를 위해서라면 맨몸으로 거리로 나앉는 것조차 두렵지 않았다. 지수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며 이곳에서의 끔찍했던 기억들을 눈에 담았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은 여전히 그녀를 압도하려 들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녀는 그 공간의 부속품이 아니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초라해 보일지 언정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자유로워 보였다. 저녁이 되고 도심의 빌딩 숲이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물들 무렵 준경은 바이어와의 만찬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룸살롱에서 고급 위스키를 들이키고 있었다. 그는 경쟁사를 헐값에 인수하게 된 것을 자축하며 주변 사람들의 아첨 섞인 칭찬을 즐기고 있었고 술 기운이 오르자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의 발 아래 있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다. 그는 동석한 지인들에게 아내가 임신 중이라 예민하게 굴어 피곤하다는 식의 불평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가정적인 무관심을 합리화했고 주변 사람들은 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맞장구를 치며 웃음을 터뜨렸다. 준경은 자신이 완벽한 남편이자 가장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그것은 그가 지수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제공하고 있다는 오만한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지수가 감히 자신을 떠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녀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신의 보호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고 단정짓고 있었다. 자정이 넘어서야 준경을 태운 최고급 세단이 일성 팰리스의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왔고 수행기사는 뒷문을 열어주며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다. 준경은 술 냄새를 풍기며 엘리베이터에 올랐고 펜트하우스 층에 도착할 때까지 넥타이를 거칠게 풀러내며 피로를 호소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평소와 다름없는 정적이었지만 준경은 어딘가 모르게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평소라면 거실 한 구석에 켜져 있어야 할 무드등이 꺼져 있었고 은은하게 풍기던 디퓨저의 향기 대신 낯선 먼지 냄새가 코끝을 스쳤기 때문이었다. 그는 지수가 자고 있을 것이라 짐작하고 안방으로 향했으나 방문을 여는 순간 밀려오는 짙은 어둠과 적막이 그의 심장을 서늘하게 긁고 지나갔다. 준경은 습관적으로 스위치를 눌러 불을 켰고 텅 빈 침대를 마주하자 술이 확 깨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침대는 마치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매트리스 커버가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고 지수가 즐겨 덮던 담요나 베개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는 욕실과 서재 그리고 게스트룸까지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으나 그 어디에서도 지수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준경은 지수가 친정에 갔을 것이라 추측하며 짜증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들었으나 처가댁 식구들과는 왕래를 끊은 지 오래였기에 연락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욕설을 내뱉었다. 그때 거실 탁자 위에 놓인 흰색 서류 봉투가 그의 시야에 들어왔고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와 전신을 휘감았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든 준경은 그 안에 담긴 서류의 제목을 확인하고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다.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지수의 도장이 정갈하게 찍혀 있었다. 준경은 이것이
지수의 유치한 시위나 투정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헛웃음을 터뜨리려 했으나 서류와 함께 놓인 짧은 편지를 읽는 순간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편지에는 더 이상 당신의 인형으로 살지 않겠다는 말과 함께 아이는 자신이 키울 것이니 찾지 말라는 내용이 담담한 필체로 적혀 있었다. 준경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거실을 서성이다가 드레스룸으로 달려가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드레스룸의 광경은 그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는데 그가 사준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들과 드레스들은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나 지수가 평소에 입던 편한 옷들과 속옷, 서랍은 텅 비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화장대 위에는 결혼 반지와 함께 그가 기념일마다 선물했던 보석들이 번쩍이는 조명 아래 조롱하듯 놓여 있었고, 이는 지수가 그의 돈을 노리고 결혼했다는 그의 오랜 의심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였다. 준경은 난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패배감과 모멸감에 치을 떨며 화장대 위의 물건들을 파르르 쓸어버렸고, 고가의 화장품 병들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내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준경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노려보았다. 준경은 곧바로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당장 사람을 풀어 아내를 찾아내라고 명령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상식이나 배려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로지 자신의 소유물이 제멋대로 도망쳤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지수가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라 확신하며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하라고 지시했으나 김 실장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지수가 그 어떤 카드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휴대폰마저 해지된 상태라는 절망적인 보고였다. 준경은 벽에 폰을 집어던지며 짐승 같은 울부짖음을 토해냈고 그 소리는 넓디 넓은 펜트하우스 안에서 공허하게 메아리쳤다. 그는 자신이 지수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으나 사실은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을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분노는 점차 공포로 바뀌어 갔는데 그것은 지수가 없으면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자각하는 과정이었다. 준경은 소파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고 텅 빈 집안의 정막이 목을 조여오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그는 평소에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냉장고 문을 열어보았는데 그곳에는 지수가 입덧을 달래기 위해 만들어둔 매실청과 그가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챙겨주던 꿀물이 정성스럽게 라벨링 되어 놓여 있었다. 준경은 떨리는 손으로 유리병을 꺼내 들었고 그 차가운 촉감이 심장에 닿자 억눌러왔던 감정이 툭 터지듯 터져나왔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지수에게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이 차가운 집에서 얼마나 외로웠을지를 짐작하며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통증을 느꼈다. 새벽의 푸른 빛이 거실 창을 통해 스며들어올 때까지 준경은 잠들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는 6년 전 지수를 처음 만났던 순간을 떠올렸는데 당시 그녀는 건축학을 전공하던 맑고 순수한 대학생이었고 준경은 그녀의 그런 모습에 반해 끈질기게 구애하여 결혼에 골인했었다. 그러나 결혼 후 그는 사업 확장에만 몰두하며 지수를 집안에 가두어 두었고 그녀의 꿈과 재능을 무시한 채 현모양처의 역할만을 강요해 왔던 것이다. 준경은 바닥에 흩어진 이혼 서류를 다시 주워들었고 지수의 이름 석자를 어루만지며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진정한 참회가 아닌 잃어버린 소유물에 대한 집착과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것에 대한 반발심이 뒤섞인 불순한 감정이었다. 준경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욕실로 들어가 찬물을 뒤집었으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거울 속의 남자는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초췌한 몰골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다시금 도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절대로 이혼을 해주지 않을 것이며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지수를 찾아내 자신의 앞에 무릎 꿇리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것이 사랑 때문인지 아니면 오기 때문인지 구분할 수 없었으나 분명한 것은 지수가 없는 삶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준경은 젖은 머리를 쓸어넘기며 밖으로 나갈 채비를 했고 그의 움직임에는 사냥감을 쫓는 맹수의 본능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현관을 나서기 전 준경은 신발장 구석에 놓인 지수의 낡은 운동화 한 켤레를 발견하고 잠시 멈칫했다. 그것은 임신으로 발이 부어 구두를 신지 못하는 지수가 산책을 나갈 때마다 신던 것이었는데 굽이 다 달아빠진 모양새가 그의 화려한 구두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준경은 그 운동화를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것을 느끼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자신이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지만 정작 아내에게 편한 신발 한 켤레 사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꼈다. 그는 운동화를 제자리에 내려놓으며 반드시 지수를 찾아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구두를 신겨주겠노라고 맹세하며 거칠게 문을 열고 나갔다. 엘리베이터가 1층 로비에 도착하자 대기하고 있던 수행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으나 준경은 그들을 본체 만체하고 차에 올라탔다. 그는 김 실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사설 탐정 업체를 고용하라고 지시하며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 국내 최고의 인력을 동원하라고 명령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은 어제와 다름없이 분주하고 활기찼지만 준경의 눈에는 모든 것이 흑백 영화처럼 몸이 건조하게 보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곁을 지키던 지수의 온기가 사라진 자리가 이렇게 클 줄은 미처 몰랐으며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준경의 차는 아침 햇살을 가르며 도로 위를 질주했고 그의 머릿속은 오직 지수를 찾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가득 차 있었다. 일성그룹 본사의 회장실은 마치 태풍의 눈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 흐르는 기류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아 숨막히는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었다. 한준경은 집무실의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서울 도심을 내려다보고 있었으나 그의 초점 잃은 눈동자는 화려한 빌딩 숲이 아닌 텅 빈 집의 어둠만을 쫓고 있는 듯했다. 평소라면 완벽하게 빗어 넘겼을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이마를 덮고 있었고 셔츠 단추는 두억에 풀어진 채로 그의 흐트러진 심기를 대변하고 있어 비서실 직원들은 감히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책상 위에는 결제를 기다리는 서류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지만 준경은 거들떠 보지도 않은 채 수시로 휴대폰을 확인하며 혹시라도 지수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을까 하는 헛 기대를 품었다가 이내 실망감에 휩싸이곤 했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와 보고를 시작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낮게 깔려 있어 준경의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긁어댔다. 김 실장은 경찰과 사설 탐정업체 양쪽에서 들어온 정보를 종합해 보았으나 사모님의 행방을 추정할 수 있는 어떠한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전했다. 지수는 출국 기록은커녕 고속버스나 기차 예매 내역조차 남기지 않았으며 그녀 명의의 신용카드와 은행 계좌는 단 1원의 인출 내역도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준경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책상을 내리치며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얼마나 좁은데 사람 하나를 못 찾느냐고 고함을 질렀으나 김 실장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일 뿐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준경에게 있어 지수가 돈 한 푼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단순한 가출 이상의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그것은 자신의 재력이 그녀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결혼 생활 내내 돈으로 지수의 환심을 살 수 있다고 믿어왔고 그녀가 누리는 모든 부와 명예가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기에 그녀가 결코 자신을 떠날 수 없을 것이라 오만하게 확신했었다.
하지만 지수는 그가 선물한 수억 원대의 보석과 명품들을 쓰레기처럼 버려두고 떠났으며 이는 준경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말았다. 준경은 자신이 지수에게 줄 수 있는 것이라곤 돈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으며 비참함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괴로워했다. 오후가 되자 증권가 찌라시를 중심으로 일성그룹 안주인의 가출설이 은밀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이는 곧바로 주식시장에 반영되어 주가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경쟁 세력들은 이 기회를 틈타 준경의 리더십 부재와 가정 불화를 문제 삼으며 경영권을 위협하는 흑색 선전을 퍼부어댔고 홍보팀은 빗발치는 기자들의 문의 전화를 막아내느라 진땀을 빼야만 했다. 준경은 즉시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하여 관련 소문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유포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지시했으나 이미 불길처럼 번져나가는 의혹을 완전히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는 회의실 상석에 앉아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하는 임원들을 노려보며 자신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 더욱더 강압적이고 독단적인 태도로 그들을 윽박질렀다. 해가 저물고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한 뒤에도 준경은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위스키 병을 따며 쓰린 속을 달래야만 했다. 그는 지수와 함께했던 지난 시간들을 되짚어보려 애썼지만 놀랍게도 그녀와 나눈 대화나 추억이 거의 떠오르지 않아 스스로에게 충격을 받았다. 그에게 지수는 언제나 집안을 장식하는 아름다운 정물화 같은 존재였을 뿐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꿈을 꾸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진지하게 궁금해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준경은 자신이 얼마나 무심하고 이기적인 남편이었는지를 자각하기 시작했고 술기운이 오를수록 가슴 한구석에 뚫린 구멍이 점점 더 커져만 가는 것을 느꼈다. 다시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준경은 불 꺼진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거대한 동굴 속에 갇힌 듯한 공포감을 느꼈는데 이는 어둠 때문이 아니라 지독한 고독감 때문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지수가 주로 머물던 서재로 들어갔는데 그곳은 집안에서 유일하게 그녀의 취향이 반영된 공간으로 작고 아늑한 책상과 낡은 책장이 놓여 있었다. 준경은 책상 서랍을 열어보았으나 그 안에는 텅 빈 노트 몇 권과 필기구들만이 굴러다니고 있어 그녀가 이곳을 떠나기 위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했다. 그러다 문득 책장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낡은 다이어리 하나가 그의 눈에 띄었고 준경은 홀린 듯이 손을 뻗어 그 다이어리를 꺼내 들었다. 다이어리의 표지는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했고 첫 장을 넘기자 지수의 정갈한 글씨체가 빼곡하게 적혀 있어 준경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며 지수가 기록해둔 지난 3년간의 일기를 읽어내려갔는데 그 내용은 그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고통과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일기 속에서 지수는 준경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밤마다 홀로 식탁에 앉아 식어버린 저녁밥을 먹으며 눈물 흘렸던 날들을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었다. 또한 그녀는 준경의 어머니와 누이들이 자신을 찾아와 멸시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던 사실을 상세하게 기록해 두었는데 준경은 자신의 가족들이 뒤에서 그런 짓을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기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특히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날의 일기는 준경의 심장을 날카로운 빗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안겨주었는데 지수는 아이가 생긴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가 태어나면 이 차가운 집에서 자신처럼 외로운 존재로 자라날까봐 겁이 난다고 적었으며 남편인 준경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을까봐 불안해하고 있었다. 준경은 그날 자신이 지수에게 했던 말들을 떠올려 보았는데 그는 임신 소식을 듣고도 축하한다는 말 대신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조심하라고 퉁명스럽게 대꾸했었다. 일기장에 얼룩진 자국들은 지수가 그 글을 쓰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를 짐작해 했고 준경은 밀려오는 죄책감에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어 다이어리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준경은 다이어리를 읽으면 읽을수록
자신이 지수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아니라 그녀를 가두고 말려 죽이는 감옥의 간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지수가 건축가로서의 꿈을 포기하고 가정주부로 살아가면서 느꼈던 상실감과 자괴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편하게 살게 해주는데 뭐가 불만이냐며 그녀를 타박했던 기억이 떠올라 괴로워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을 미워하는 것조차 지쳤어요.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고 그 밑에는 뱃속의 아이 이름 후보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준경은 그 이름들을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굵은 눈물을 떨어뜨렸고 생전 처음으로 소리내어 오열하며 지수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만이 방안을 맴돌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준경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붉게 충혈된 눈으로 김 실장을 호출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전날과는 다른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김 실장에게 단순히 지수의 행방을 찾는 것을 넘어 지난 3년간 자신의 본가 식구들이 지수에게 접촉했던 모든 기록과 통화 내역을 조사해 오라고 지시했다. 김 실장은 회장의 갑작스러운 지시에 당황하며 어머니와 누이들을 조사하는 것이 맞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준경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며 토달지 말고 시행하라고 명령했다. 준경은 지수가 떠난 원인이 단순히 자신의 무관심 때문만이 아니라 가족들의 조직적인 괴롭힘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르자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다. 준경은 비서진을 대동하지 않고 직접 차를 몰아 본가로 향했는데 운전대를 잡은 그의 손은 분노로 인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본가의 대문을 들어서자 정원을 가꾸고 있던 어머니 조 여사가 반갑게 그를 맞이했으나 준경의 표정은 살기가 돌 정도로 험악했다. 조 여사는 아들의 굳은 표정을 보고 의아해하며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준경은 대답 대신 거실 소파에 앉아 어머니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지수가 떠났다는 사실을 알리며 어머니가 지수에게 했던 말과 행동들에 대해 추궁하기 시작했는데 조 여사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시치미를 때려 했다. 하지만 준경은 이미 지수의 일기장을 통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어머니의 거짓말에 더욱 분노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어머니가 지수의 출신 성분을 들먹이며 모욕을 주고 친정 식구들을 험담하며 정신적으로 학대해왔다는 것을 낱낱이 읊어댔고 조 여사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갔다. 준경은 자신이 밖에서 일하느라 집안일에 소홀했던 틈을 타 가족들이 아내를 지옥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어머니에게 절연을 선언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조 여사는 며느리 하나 나간 것이 뭐 그리 대수냐며 오히려 준경을 나무랐지만 그 말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 준경의 이성을 완전히 끊어놓고 말았다. 본가를 뛰쳐나온 준경은 차 안에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핸들을 내리쳤는데 아무리 후회하고 분노해도 이미 떠나버린 지수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현실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지수의 번호를 눌러보았지만 여전히 결번이라는 안내 음성만이 흘러나와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때 김 실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고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지수가 과거에 참여했던 건축 공모전의 기록을 뒤지던 중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지수가 결혼 전부터 동경에 오던 건축가의 작업실이 있는 지방의 작은 해안마을에 대한 정보가 입수되었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사막에서 바늘을 찾던 준경에게 한 줄기 빛과도 같은 소식이었다. 준경은 즉시 차를 돌려 회사로 복귀하지 않고 김 실장이 말한 해안마을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그는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며 엑셀을 밟았고 속도계의 바늘은 위험 수위를 넘나들며 치솟았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빠르게 뒤로 밀려나갔고 준경의 마음은 이미 그 낯선 마을에 가닿아 있었다. 그는 지수를 만나면 무릎을 꿇고 빌어서라도 그녀의 마음을 돌려놓겠다고 다짐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가 자신을 거부하고 차갑게 돌아설까봐 두려움에 떨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오직 앞만 보고 달릴 수밖에 없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준경의 머릿속에는 지수의 일기장에 적혀 있던 마지막 문구가 떠나지 않고 맴돌았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에서 아이와 함께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들고 싶다던 소박한 소망이 적혀 있던 그 페이지는 준경이 그동안 지수에게 강요했던 화려한 펜트하우스의 삶이 그녀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를 반증하는 것이었다. 준경은 이제야 비로소 지수가 원했던 것이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평범한 행복과 따뜻한 관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단순한 진리를 너무 늦게 알게 된 자신의 어리석음을 저주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며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할 무렵 준경의 차는 마침내 그 해안 마을의 입구에 들어서고 있었다. 마을은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준경의 눈에는 마치 거대한 미로처럼 복잡하고 막막하게만 느껴졌다. 그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지나가는 주민에게 지수의 사진을 보여주며 탐문을 시작했는데 그의 태도는 여전히 고압적이었지만 눈빛만은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몇 명의 주민들이 고개를 저으며 지나쳤지만 준경은 포기하지 않고 마을 곳곳을 누비며 지수의 흔적을 찾아 헤맸다. 그러던 중 작은 슈퍼마켓 앞에서 만난 한 노인이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며칠 전에 이사온 새댁과 닮은 것 같다고 말해 준경의 심장을 헥게 만들었다. 노인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은 언덕 위에 자리 잡은 낡은 주택이었고 그곳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준경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가 꿈에 그리던 지수가 저 문 너머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과 자신을 보고 경멸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뒤섞여 현기증을 일으켰다. 마침내 대문 앞에 선 준경은 심호흡을 하며 초인종을 누르려 했으나 손이 허공에서 멈칫거렸다. 그는 자신이 과연 지수 앞에 설 자격이 있는지 자문하며 망설였지만 이내 굳게 닫힌 문을 두드리며 지수의 이름을 불렀다. 문 너머에서 인기척이 들리고 잠시 후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낯익은 실루엣이 드러나자 준경의 시간은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고 말았다. 문이 열리며 흘러나온 노란 불빛 속에서 드러난 실루엣은 준경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내 윤지수가 아니었는데 그곳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파가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순간 준경의 심장은 바닥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허탈감에 휩싸였고 잔뜩 긴장했던 근육들이 일시에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번지수를 잘못 찾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으나 문틈 사이로 보이는 현관 바닥에 놓인 낯익은 우산 하나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지난 여름 장마철에 지수가 아끼던 파스텔 톤의 우산이었고 준경은 그 사소한 물건 하나가 지수가 이곳에 머물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임을 직감하며 다시금 눈빛을 번뜩였다. 준경은 노파에게 윤지수라는 여자가 이곳에 살고 있지 않느냐고 다급하게 물었으나 노파는 시선을 피하며 그런 사람은 모른다고 딱 잡아떼며 문을 닫으려 했다. 준경은 반사적으로 문틀을 잡고 버티며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사례는 섭섭지 않게 할 테니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회유와 협박을 섞어 애원했다. 하지만 노파는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서울 양반들은 질색이라며 매몰차게 문을 쾅 닫아버렸고 준경은 코앞에서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며 모멸감과 분노를 동시에 느껴야만 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인 일성그룹의 회장이 시골 총구석에서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사실은 그의 자존심에 깊은 스크래치를 냈지만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존심 따위가 아니라 문 너머에 있는 지수의 존재였다. 준경은 차로 돌아가지 않고 담벼락에 기대어 밤을 지새우기로 결심했는데 이는 지수가 언젠가는 밖으로 나올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다. 차가운 밤바람이 정장을 파고들며 살을 애는 듯한 추위를 가져왔지만 준경은 꼼짝도 하지 않고 어둠 속에 잠긴
낡은 주택을 응시했다. 그는 자신이 지수에게 선물했던 밍크 코트와 최고급 난방 시스템이 갖춰진 펜트하우스를 떠올리며 그녀가 왜 이런 누추하고 추운 곳으로 도망쳐야만 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자문했다. 새벽이 깊어질수록 정막은 더욱 무거워졌고 준경의 머릿속에는 지난 3년간 지수에게 무관심했던 자신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괴로움을 더했다. 날이 밝아오자 마을은 아침 안개에 쌓여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고 준경은 뻣뻣하게 굳은 몸을 일으켜 세우며 피로에 젖은 눈을 비롯다. 그때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준경은 숨을 죽이며 담장 너머를 훔쳐보았는데 그토록 그리워하던 지수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지수는 헐렁한 원피스 차림에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는데 화장기 없는 얼굴은 다소 창백해 보였지만 표정만은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을 만큼 편안하고 평온해 보였다. 그녀는 마당에 핀 작은 들꽃에 물을 주며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준경은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준경은 지수에게 당장 달려가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는데 그것은 지금 자신의 등장이 그녀의 저 평화로운 미소를 산산조각 낼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지수가 동네 슈퍼로 향하는 길을 조용히 뒤따랐는데 마치 범죄자가 된 듯한 기분에 비참함을 느꼈다. 지수는 불룩해진 배를 감싸 안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고 동네 주민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스스럼 없이 어울리고 있었다. 준경이 알던 지수는 항상 집안에 틀어박혀 우울해하거나 파티장에서 그의 옆에 억지 미소를 지으며 서 있던 인형 같은 존재였기에 활기차게 살아가는 그녀의 모습은 낯설면서도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다. 지수가 슈퍼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무거운 짐 때문에 낑낑거리는 모습을 보자 준경은 반사적으로 발을 내디뎠으나 이내 멈칫할 수밖에 없었다. 지나가던 동네 청년이 자연스럽게 지수의 짐을 들어주며 친근하게 말을 건넸고 지수 또한 그에게 환하게 웃어주며 고마움을 표시했기 때문이었다. 준경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질투심에 불타올랐으나 동시에 자신이 남편으로서 해주지 못했던 배려를 낯선 타인이 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극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지수의 곁에 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하며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도록 만들었다. 준경은 마을 어귀에 차를 세워두고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당분간 회사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김 실장은 회사의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으며 이사회가 소집될 예정이라며 당장 복귀해야 한다고 읍소했으나 준경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지금 이 순간 회사가 망하더라도 지수를 되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소리치며 전화를 끊어버렸고 휴대폰 전원마저 꺼버렸다.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성공의 탑이 사실은 모래성보다 약한 것이었음을 깨달았고 그 모든 부귀영화가 지수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었다. 며칠 동안 준경은 마을 주변을 맴돌며 지수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는데 이는 마치 스토커와도 같은 행동이었지만 그에게는 지수를 이해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는 지수가 낡은 도서관에서 건축 관련 서적을 빌려 읽고 바닷가에 앉아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는 모습을 보며 그녀가 포기했던 꿈을 다시 키우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준경은 과거의 지수가 건축 설계 공모전에서 수상했을 때 축하해주기는커녕 여자가 무슨 현장 일을 하냐며 핀잔을 주었던 기억을 떠올리고 자신의 뺨을 후려치고 싶을 정도로 후회했다. 지수는 그가 꺾어버린 날개를 다시 펴고 있었고 준경은 그 날갯짓이 자신을 떠나기 위한 준비임을 알기에 더욱더 초조해졌다. 그러던 중 준경은 마을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옆 테이블 주민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그를 경악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주민들은 서울에서 온 새댁이 임신 중독증 증세가 있어 가끔 쓰러지기도 하는데
혼자 사는 것이 안쓰럽다는 말을 주고받고 있었다. 준경은 그 말을 듣자마자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다. 그는 지수가 아픈 줄도 모르고 밖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자신을 저주하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식당을 뛰쳐나갔다. 준경이 다시 지수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하늘에서는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거센 소나기로 변해 세상을 적셨다. 그는 비를 맞으며 대문을 세차게 두드렸고 목이 터져라. 지수의 이름을 불렀으나 집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불안감이 엄습한 준경은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갔고 거실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으나 불 꺼진 방은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지수가 혹시라도 쓰러져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어 미친 듯이 현관문을 흔들었고 낡은 잠금 장치는 그의 괴력에 못 이겨 부서져 버리고 말았다. 집 안으로 들어선 준경은 습한 공기와 함께 지수의 살레음이 섞인 묘한 향기를 맡으며 거실을 둘러보았다. 방 한구석에는 지수가 그리던 설계 도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탁자 위에는 먹다 남은 약봉지들이 놓여 있어 그녀의 고단한 삶을 짐작해 했다. 준경은 약봉지를 집어들고 떨리는 손으로 약 이름을 확인했는데 그것은 혈압을 낮추는 약과 진통제들이었다. 그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방바닥에 주저앉았고 지수가 겪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져와 오열을 터뜨렸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준경이 고개를 돌리자 흠뻑 젖은 채 현관에 서 있는 지수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장바구니를 든 채 굳어 있었고 준경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는데 그 눈빛에는 반가움이 아닌 공포와 혐오가 가득했다. 준경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지수에게 다가가려 했으나 지수는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오지 말라고 소리쳤다. 그녀는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지며 저항했고 준경은 날아오는 책과 베개들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묵묵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지수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자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는데 배를 감싸 쥔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준경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제발 진정하라고 말하며 손을 뻗었으나 지수는 그의 손을 매몰차게 쳐내며 도끼 어린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당신이 여기를 어떻게 알고 왔냐며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악을 썼는데 그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더욱 처절하게 들렸다. 준경은 그녀의 차가운 반응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이번만큼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그녀의 젖은 어깨를 감싸 안으려 했다. 하지만 지수의 거부 반응은 준경의 예상보다 훨씬 격렬했는데 그녀는 준경의 손이 닿자마자 발작적으로 몸을 떨며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했다. 준경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녀의 등을 두드려 주려 했으나 지수는 그를 밀쳐내고 화장실로 기어가 변기를 붙잡고 위액을 토해냈다. 그 모습은 준경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는데 자신이 아내에게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사살당한 기분이었다. 그는 화장실 문틀을 잡고 서서 괴로워하는 지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 한바탕 소동이 지나가고 지수는 기진맥진한 상태로 거실 바닥에 누워 있었고 준경은 수건을 가져와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지수는 저항할 힘조차 없는지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있었지만 그녀의 미간은 여전히 찌푸려져 있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었다. 준경은 낮은 목소리로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용서를 구했으나 지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지붕을 때리고 있었고 방 안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섞이며 숨막히는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지수가 천천히 눈을 뜨고 준경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는데 그 목소리는 건조하고 차가웠다.
그녀는 준경에게 돌아갈 생각 따위는 추호도 없으니 헛수고하지 말고 가라고 말하며 이혼 소송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준경은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끈질기게 매달리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바꾸겠다며 회사 일도 줄이고 당신과 아이를 위해 살겠다고 약속했으나 지수는 싸늘한 비웃음을 흘리며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일갈했다. 준경은 지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말뿐인 사과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자리에서 일어나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부서진 현관문 잠금 장치를 임시로 고치고 널브러진 물건들을 정리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 애썼다. 지수는 그런 준경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벽을 보고 돌아누웠지만 준경은 포기하지 않고 젖은 옷을 입은 채 부지런히 움직였다. 그는 오늘 밤은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지수를 지키겠다고 다짐하며 현관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밤이 깊어지자 폭우는 태풍으로 변해 창문을 덜컹거게 만들었고 낡은 집은 비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렸다. 준경은 추위와 피로에 시달리면서도 잠들지 않고 지수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는데 문득 지수가 신음소리를 내며 뒤척이는 것을 감지했다. 그는 놀라서 지수에게 다가갔는데 그녀의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식은땀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준경은 직감적으로 지수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를 안아올리며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소리쳤다. 지수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싫다고 거부했으나 준경은 그녀의 고집을 꺾고 빗속으로 뛰쳐나갔다. 준경은 차 뒷좌석에 지수를 눕히고 엑셀을 밟아 읍내에 있는 병원으로 향했는데 빗길은 미끄럽고 시야는 확보되지 않아 위험천만했다. 그는 백미러로 고통스러워하는 지수를 확인하며 제발 무사하기만을 기도했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녀와 아이를 살리겠다고 맹세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의료진에게 지수를 인계한 준경은 수술실 앞 복도에 주저앉아 피 묻은 손을 내려다보며 흐느꼈다. 그것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상실에 대한 공포였고 자신이 가진 모든 돈과 권력이 생명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진리를 깨닫는 순간이었다. 지방의 작은 종합병원 응급실 복도는 밤새 내린 폭우가 남긴 습기와 소독약 특유의 알싸한 냄새가 뒤섞여 묘한 불쾌감을 자아내고 있었다. 한준경은 수술실 앞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인 채 마른 세수를 반복하고 있었는데 그의 명품 수트는 비에 젖고 구겨져 볼품없는 꼴이 되어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일성 그룹의 총수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생사의 갈림길에 선 아내와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인간일 뿐이었다. 닫힌 문 너머에서 의료진들이 부산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준경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려 와이셔츠를 차갑게 적셨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자신이 저지른 무심함과 이기심이 결국 지수를 이 차가운 수술대 위로 내몰았다는 죄책감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수술실 문이 열리고 녹색 가운을 입은 의사가 피로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걸어 나왔는데 준경은 스프링처럼 튀어올라 의사의 앞을 막아섰다. 의사는 준경의 초췌한 몰골과 절박한 눈빛을 번갈아 보더니 다행히 산모와 태아 모두 고비는 넘겼지만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고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의사는 산모가 오랫동안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 불균형에 시달려왔으며 임신 중독증 초기 증세에 저혈압 쇼크까지 겹쳐 자칫하면 유산으로 이어질 뻔했다고 설명했다. 준경은 의사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마치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심장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고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버텨냈다. 의사는 보호자라는 사람이 도대체 임산부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했냐며 준경을 향해 따끔한 질책을 쏟아냈다. 준경은 난생 처음 듣는 낯선 이의 호통에 반박 한마디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여야만 했는데 그것은 의사의 말이 100번, 1000번 옳은 사실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지수가 펜트하우스에서 호의호식하며 편안하게 지낸다고 믿었지만 사실 그녀는 그 화려한 감옥 속에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의사는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며 아주 작은 정신적 충격이라도 산모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한 뒤 자리를 떴다. 준경은 의사가 사라진 방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지수가 옮겨진 병실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문고리를 잡은 손이 가늘게 떨려왔다. 그는 자신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조차 지수에게는 스트레스가 될까봐 두려웠지만 지금 그녀 곁을 지킬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는 사실에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다. 병실 안은 고요했고 창백한 형광등 불빛 아래 누워있는 지수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있어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 인형 같았다. 그녀의 팔에는 수액 바늘과 각종 링거 줄들이 어지럽게 연결되어 있었고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 가냘픈 숨을 내쉬고 있는 모습은 준경의 가슴을 미어지게 만들었다. 준경은 침대 옆 보조 의자에 앉아 지수의 차가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는데 앙상하게 마른 손마디가 그의 크고 투박한 손 안에서 힘없이 늘어졌다. 그는 그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고 흐느끼며 지난날의 과오를 참회했는데 아무리 후회해도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사무쳤다. 그는 지수가 눈을 떴을 때 제발 자신을 보고 경기를 일으키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밤새 그녀의 곁을 지켰다. 아침 햇살이 병실 창문을 통해 들어올 무렵 지수가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는데 그녀의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헤매다 옆에 엎드려 잠든 준경을 발견하고 멈췄다. 지수는 본능적으로 손을 빼내려 했으나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미약한 움직임에 그쳤고 그 인기척에 준경이 화들짝 놀라며 잠에서 깨어났다. 준경은 지수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괜찮냐고 물으며 안절부절 못했으나 지수의 눈빛은 어제와 다름없이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산소 마스크 안에서 쉰 목소리로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고 준경은 읍내에 있는 병원이며 어젯밤 내가 쓰러져서 데리고 왔다고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지수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허탈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돌려버렸는데 준경을 마주하는 것 자체가 그녀에게는 고통인 듯했다. 준경은 지수의 냉담한 반응을 예상했기에 서운함을 감추고 물수건을 가져와 그녀의 마른 입술과 이마를 닦아주려 했으나 지수는 고개를 저으며 거부했다. 그녀는 준경에게 이제 그만 서울로 돌아가라고 말하며 자신은 이 아이와 함께 여기서 조용히 살다가 죽을 것이라고 모진 말을 내뱉었다. 준경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네 몸 상태가 심각해서 당분간은 꼼짝없이 입원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그는 서울에 있는 최고급 병원으로 이송해서 최고의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했으나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지수는 발작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녀는 다시 그 숨막히는 감옥으로 끌고 가려거든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어버리겠다며 악을 썼고 심전도 모니터의 그래프가 요란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준경은 지수의 격렬한 거부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알겠다고 여기서 치료받게 해주겠다고 다급하게 소리쳐 그녀를 진정시켜야만 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부와 권력이 지수에게는 오히려 공포와 억압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비참함을 느꼈다. 지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당신이 주는 돈도 명예도 다 필요 없으니 제발 내 눈앞에서 사라져주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울먹였다. 준경은 그녀의 말에 반박할 수 없어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되뇌며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의 시선 아래로 몸을 낮췄다. 그는 회장의 자존심 따위는 개나 줘버린 지 오래였고
오로지 지수의 안정을 위해서라면 바닥을 기는 것조차 마다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부터 준경은 회사 일을 전면 중단하고 병실 한 구석에 간이 침대를 놓고 지수의 간병인 노릇을 자처하기 시작했다. 그는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아온 재벌가 회장이었지만 서툰 솜씨로 사과를 깎고 지수의 젖은 옷을 갈아입히며 그녀의 수발을 들었다. 병원 간호사들과 의사들은 뉴스에서나 보던 대기업 회장이 허름한 병실에서 쭈그리고 앉아 아내의 발을 주무르는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수군거렸다. 준경은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지수의 상태를 체크하는 데에만 온 신경을 집중했고 지수가 잠들 때마다 그녀의 부른 배에 손을 얹고 아이에게 속삭이며 용서를 구했다. 지수는 처음에는 준경의 이런 행동을 가식이라 여기며 무시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병원 밖의 상황은 준경의 바람과는 달리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는데 일성그룹의 경영 공백이 길어지자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었다. 김 실장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를 걸어와 이사회가 준경의 해임안을 상정하려 한다는 긴급한 보고를 올렸고 경쟁사들이 악성 루머를 퍼뜨려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고 전했다. 준경은 병실 밖 복도에서 전화를 받으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려 애썼는데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살벌한 기운을 띠고 있었다. 그는 김 실장에게 누구든 내 아내와 아이를 건드리는 놈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파멸시키겠다고 경고하며 당장 루머의 근원지를 찾아내 박살내라고 명령했다. 준경은 전화를 끊고 난 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이 마치 자신의 불안한 미래를 예고하는 것 같았다. 준경이 다시 병실로 들어왔을 때 지수는 침대에 기대어 앉아 멍하니 켜져 있는 TV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준경은 불길한 예감에 TV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고 그곳에서는 연예 뉴스 프로그램이 일성그룹 회장 부인의 가출과 불륜설을 자극적인 자막과 함께 보도하고 있었다. 앵커는 지수가 과거 대학 시절 만났던 남자와 미래를 즐기기 위해 야반도주를 했다는 터무니없는 소설을 사실인 양 떠들어대고 있었고 심지어 지수의 합성 사진까지 화면에 띄우며 조롱하고 있었다. 준경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끼며 리모컨을 찾아 TV를 끄려 했으나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놔두라고 말했다. 그녀는 화면 속의 거짓된 이야기들을 보며 헛웃음을 터뜨렸는데 그 웃음에는 체념과 절망이 깊게 배어 있었다. 지수는 준경을 바라보며 이것이 당신이 사는 세상이고 내가 도망치고 싶었던 이유라고 담담하게 말했는데 그 말은 준경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당신의 배경이 나를 괴물로 만들고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준경은 지수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것은 다 거짓말이고 내가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맹세했으나 지수는 그의 품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쳤다. 그녀는 당신이 개입할수록 소문은 더 커질 것이고 결국 아이까지 상처받게 될 것이라며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준경은 공황 상태에 빠진 지수를 보며 자신이 그녀를 보호하려 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왔음을 깨닫고 뼈저린 자괴감을 느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들이닥쳤는데 그들은 준경의 어머니인 조 여사가 보낸 경호원들이었다. 경호팀장은 준경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회장님을 모시고 오라는 명을 받았다고 말했지만 그들의 태도는 강압적이었다. 뒤이어 휠체어를 탄 조 여사가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고 그녀는 침대에 누워있는 지수를 경멸 어린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조 여사는 며느리가 집을 나가서 온갖 추문을 만들더니 기어이 남편 앞길까지 막는다며 혀를 찾고 당장 아이를 내놓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소리쳤다.
지수는 시어머니의 등장에 사색이 되어 이불을 끌어당기며 몸을 숨기려 했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배를 움켜쥐며 신음했다. 준경은 어머니의 막말에 이성이 끊어지는 것을 느끼며 경호원들을 밀치고 앞으로 나서 조 여사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어머니에게 당장 나가라고 고함을 질렀는데 평생 어머니의 뜻을 거스른 적 없던 순종적인 아들의 반란에 조 여사는 충격을 받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준경은 더 이상 지수를 괴롭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만약 한 번만 더 지수와 아이에게 함부로 대한다면 어머니와 의절하는 것은 물론 그룹 경영권까지 내던지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다. 병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준경의 서슬퍼런 기세에 압도되어 숨을 죽였고 지수 또한 놀란 눈으로 준경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준경은 지수를 보호하듯 침대 앞을 굳건히 지키고 섰는데 그 넓은 등은 처음으로 지수에게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주고 있었다. 조 여사는 분에 못 이겨 몸을 떨며 네가 기어이 여자 하나 때문에 집안을 말아먹으려 하느냐고 악담을 퍼부었으나 준경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당장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지 않으면 전원 해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경호원들은 어쩔 수 없이 조 여사의 휠체어를 돌려 병실 밖으로 나갔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고 준경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 지수를 살폈다. 지수는 공포와 충격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고 있었으나 그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준경은 지수의 손을 꼭 잡으며 이제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니 안심하라고 속삭였지만 그의 손 또한 두려움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준경은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회사가 아니라 바로 이 병실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다. 그는 김 실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기자회견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는데 그것은 모든 루머를 잠재우고 지수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면 돌파였다. 그는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지수와 아이를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졌고 이는 그가 진정한 가장으로 거듭나는 첫걸음이었다. 창밖의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내리비치기 시작했고 준경은 잠든 지수의 얼굴을 바라보며 다가올 거대한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병원 로비는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는데 서울에서 내려온 수백 명의 취재진이 장사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쉴 새 없이 터지며 병원의 창백한 공기를 갈기갈기 찢어놓았고 기자들은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고성을 지르며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선 한준경은 단상 위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는데 그의 표정은 사형대에 오르는 죄수처럼 비장하고 결연해 보였다. 그는 평소에 오만하고 냉철하던 재벌 총수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진 채 수척해진 얼굴과 흐트러진 머리칼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준경은 떨리는 손으로 미리 준비한 원고를 꽉 쥐었다가 이내 그것을 접어 주머니에 넣고 정면을 응시했는데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남자의 처절한 각오가 서려 있었다. 준경은 마이크를 잡고 깊은 숨을 들이쉬며 입을 열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병원 로비를 울릴 만큼 묵직하고 단단했다. 그는 먼저 자신의 가정사로 인해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하며 허리 숙여 인사했고 이어서 한간에 떠도는 아내에 대한 모든 루머는 사실무근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아내가 불륜을 저질러 도망친 것이 아니라 가정에 소홀했던 자신의 무관심과 학대가 그녀를 집 밖으로 내몬 것이라고 고백했는데 이는 자신의 치부를 전 국민 앞에서 스스로 드러내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기자들은 예상치 못한 준경의 폭탄 발언에 웅성거리며 질문 세례를 퍼부었지만 준경은 흔들리지 않고 또박또박 자신의 잘못을 낱낱이 시인하며 모든 비난의 화살을 자신에게 돌렸다. 준경의 충격적인 고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 그는 자신의 가족들이
아내에게 가한 정신적 폭력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이를 막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가장인 자신의 책임이라고 통감했다. 그는 일성그룹의 회장직을 내려놓는 것은 물론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모든 지분을 포기하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초강수를 두었다. 이는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제국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결정이었으나 준경에게는 지수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녀를 지키는 것이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향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아내에게 공개적으로 용서를 구했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은 전파를 타고 전국에 생중계되며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병실 안에서 TV를 통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틀어막고 오열하고 있었다. 그녀는 준경이 자신을 위해 자존심을 버리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선택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기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화면 속의 준경은 그녀가 알던 냉혈한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한 명의 평범하고 나약한 남자일 뿐이었다. 지수는 그가 겪고 있을 수치심과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져와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팠고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싸 안으며 아이에게 아빠가 우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속삭였고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병실로 돌아온 준경은 탈진한 듯 비틀거렸지만 지수의 젖은 눈을 보자마자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지수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물으며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으나 자신의 손이 너무 차갑다는 것을 깨닫고 주춤거리며 물러섰다. 지수는 그런 준경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먼저 손을 뻗어 그의 옷자락을 잡았는데 그 작은 손길이 준경에게는 천마디의 위로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지만 그 공기는 이전처럼 차갑거나 날카롭지 않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따뜻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준경은 지수의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고 지수 또한 그 손을 뿌리치지 않은 채 그의 온기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준경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일성그룹을 노리는 적대 세력들은 멈추지 않았는데 그들은 준경이 경영권 포기를 선언한 틈을 타 회사를 집어삼키려는 야욕을 드러냈다. 경쟁사인 태영건설의 회장은 준경이 병원에 묶여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주주들을 포섭하고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며 숨통을 조여왔다. 김 실장은 다급하게 병원으로 찾아와 이 사회가 내일 긴급 소집되었으며 준경이 참석하지 않으면 경영권이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고 보고했다. 준경은 지수의 곁을 떠날 수 없어 갈등했지만 지수는 단호한 눈빛으로 준경을 바라보며 회사로 가라고 말했다. 그녀는 당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를 이렇게 허무하게 뺏기게 둘 수는 없다고 말하며 자신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다녀오라고 준경의 등을 떠밀었다. 준경은 지수의 결단에 감동하며 반드시 회사를 지켜내고 금방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뒤 무거운 발걸음을 뗐다. 그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병원 주변에 사설 경호원들을 2중 3중으로 배치하고 지수의 병실 앞에는 가장 신뢰하는 부하들을 세워두었다. 준경이 탄 차가 빗길을 뚫고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진입했을 때 그의 머릿속은 오직 승리하고 돌아와 지수에게 떳떳한 남편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적들이 단순히 회사를 노리는 것을 넘어 더 비열하고 잔혹한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다. 태영건설 측은 준경의 약점이 지수라는 것을 간파하고 그녀를 납치하여 준경을 협박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다. 준경이 떠난 지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병원에는 수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는데 의사 가운을 입은 정체불명의 사내들이 경호원들의 눈을 피해 병동으로 잠입했다. 그들은 화재 경보기를 오작동시켜
병원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고 환자와 의료진들이 대피하는 틈을 타 지수의 병실로 접근했다. 지수는 밖에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와 비명 소리에 불안해하며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갑자기 들이닥친 사내들에 의해 입이 틀어막힌 채 제압당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반항하며 배를 보호하려 했지만 건장한 사내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고 결국 휠체어에 태워져 비상구 쪽으로 끌려가게 되었다. 공포에 질린 지수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준경의 이름을 불렀다. 서울로 가던 준경은 김 실장으로부터 병원에 화재 경보가 울렸다는 보고를 받고는 즉시 차를 돌리라고 소리쳤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적들의 함정임을 직감하고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아 병원으로 향했는데 빗물에 미끄러지는 차체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준경은 핸들을 잡은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며 제발 지수가 무사하기만을 기도했고 만약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그들을 지옥 끝까지 쫓아가 찢어밟기겠다고 다짐했다. 병원에 도착한 준경은 아수라장이 된 로비를 뚫고 지수의 병실로 달려갔으나 텅 빈 침대와 바닥에 떨어진 링거 줄만이 그를 맞이했다. 그는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경호원들을 윽박질러 CCTV를 확인했고 지수가 검은 승합차에 태워져 납치되는 장면을 목격하고는 이성을 잃고 말았다. 준경은 곧바로 차에 올라타 납치범들의 차량을 추격하기 시작했는데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벌어지는 추격전은 한편의 액션 영화처럼 위험천만했다. 납치범들은 준경이 따라붙은 것을 눈치채고 난폭 운전을 하며 따돌리려 했으나 준경은 목숨을 걸고 그들의 뒤를 바짝 쫓았다. 좁은 해안도로에서 두 대의 차량이 엎치락뒤치락하며 질주했고 준경은 몇 번이나 가드레일을 들이받을 뻔한 위기를 넘기며 오직 지수를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다. 마침내 납치범들의 차량이 급커브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는 틈을 타 준경은 자신의 차로 그들의 차 앞을 가로막아 강제로 세우는 데 성공했다. 충돌의 충격으로 에어백이 터지고 유리가 깨졌지만 준경은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려 납치범들의 차로 다가갔다. 차문을 열자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지수의 모습이 보였고 납치범 중 하나가 흉기를 들고 지수를 위협하며 다가오지 말라고 소리쳤다. 준경은 피가 흐르는 이마를 닦아내며 침착하게 그들을 회유하려 했으나 납치범들은 이미 독이 오를 대로 올라 있어 대화가 통하지 않았다. 그때 반대편 차선에서 대형 트럭 한 대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중심을 잃고 그들을 향해 돌진해 오기 시작했는데 거대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들의 시야를 하얗게 멀게 만들었다. 납치범들은 당황하여 우왕좌왕했고 준경은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몸을 날려 차 안에 있는 지수를 감싸 안았다. 트럭이 그들의 차를 들이받는 굉음과 함께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충격이 전해졌고 준경은 지수를 품에 꼭 안은 채 정신을 잃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희미한 의식 속에서 준경은 자신의 뺨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액체를 느꼈는데 그것은 자신의 피인지 빗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는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팔에 힘을 주어 품에 안긴 지수의 상태를 확인하려 애썼다. 다행히 지수는 준경의 보호 덕분에 큰 외상은 입지 않았지만 충격으로 기절한 상태였고 준경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점점 흐려지는 시야 속에서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이제 안심해도 되겠다는 생각에 스르르 눈을 감았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수의 손을 놓지 않았고 그의 등은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지수를 향한 사랑만은 그 어느 때보다 온전하게 빛나고 있었다. 사고 현장은 처참했는데 트럭과 승용차가 뒤엉켜 종이장처럼 구겨져 있었고 도로 위에는 유리 파편과 기름이 흥건하게 흩어져 있었다. 구조대원들이 도착하여 찌그러진 차문을 뜯어내고 두 사람을 구조했을 때 그들은 마치 한 몸처럼 꼭 껴안고 있어 떼어내기가 힘들 정도였다.
준경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지수를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를 본 구조대원들은 숙연해지며 그들의 사랑에 경의를 표했다. 지수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구급차 안에서 의식을 되찾았는데, 옆 침대에 누워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 준경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오열을 터뜨렸다.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준경의 얼굴을 만지며 제발 죽지 말라고 눈을 뜨라고 애원했으나 준경은 굳게 닫힌 눈을 뜨지 못했다. 수술실 앞은 다시 한번 긴장감에 휩싸였는데 이번에는 수술을 받는 사람이 지수가 아니라 준경이라는 점만이 달라져 있었다. 지수는 휠체어에 앉아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꺼지기만을 기다리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김 실장과 비서들은 고개를 떨군 채 기적을 바라고 있었다. 의사는 준경이 척추와 장기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생명이 위독하며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수는 그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지만 뱃속의 아이가 발로 차는 것을 느끼며 정신을 다잡았다. 그녀는 준경이 자신과 아이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며 그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기로 했다. 그날 밤 지수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붕대를 감고 누워있는 준경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다. 그녀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준경에게 텔레파시를 보내듯 끊임없이 말을 걸었는데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들과 앞으로 함께할 미래에 대한 약속들을 속삭였다. 그녀는 당신이 일어나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을 해주고 매일 아침 넥타이를 매주겠다고 맹세하며 제발 자신을 혼자 두지 말라고 빌었다. 새벽녘이 되자 기적처럼 준경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고 모니터의 심박수 그래프가 안정적인 리듬을 찾기 시작했다. 지수는 그 작은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환호하며 간호사를 불렀고 어둠이 걷히고 여명이 밝아오는 창밖의 풍경처럼 그들의 운명에도 새로운 희망의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중환자실의 기계적인 비프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한준경은 깊고 어두운 무의식의 태서 천천히 빠져나오고 있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코끝을 스치는 익숙하고 그리운 향기가 그의 의식을 현실로 잡아끌고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지수의 살레음이었다. 힘겹게 눈을 뜬 준경의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하얀 병실 천장이 아니라 침대 곁에 엎드려 쪽잠을 자고 있는 지수의 갸짚은 등이었다. 온몸이 부서질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준경은 신음 소리조차 내지 않고 떨리는 손을 들어 지수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안도감보다 눈앞의 지수가 무사하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더 큰 기적처럼 느껴져 마른 입술 사이로 뜨거운 탄식이 흘러나왔다. 준경의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한 지수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자마자 병실 안에는 정지된 듯한 침묵이 흘렀다. 지수의 눈은 며칠 동안 얼마나 울었는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부쓱해진 얼굴은 그녀가 겪었을 마음고생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어 준경의 가슴을 미어지게 만들었다. 준경은 산소호흡기 안에서 쉰 목소리로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 했으나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대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귓바퀴를 적셨다. 지수는 그런 준경을 보며 아무 말 없이 다가와 그의 얼굴을 감싸 안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는데 그것은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안도와 슬픔이 뒤섞인 애절한 통곡이었다. 그날 이후 준경의 회복 속도는 의료진조차 놀랄 만큼 빨랐는데 이는 지수와 곧 태어날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그의 강력한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준경은 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손상되는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통제를 거부하며 재활 훈련에 매진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면서도 지수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지난 인생을 철저하게 되돌아보았는데 돈과 권력만을 쫓느라 정작 소중한 사람들을 외면했던 자신의 과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후회했다. 그는 김 실장을 불러 회사 경영에 관한 전권을 전문 경영인에게 위임하는 서류에 서명했고, 자신은 대주주로서의 권한만 남긴 채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다. 준경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납치 사건의 전말도 경찰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졌는데, 배후에는 경쟁사인 태영건설과 준경의 몰락을 바랐던 일부 임원들이 연루되어 있었다. 준경은 그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다시는 자신의 가족을 넘볼 수 없도록 철저하게 응징했다. 또한 그는 이 사건에 자신의 어머니인 조 여사가 간접적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더 이상 어머니의 그늘에 갇혀 살지 않기로 결심했다. 준경은 어머니를 찾아가 지수와 아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평생 아들과 손자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하며 본가와의 인연을 사실상 끊어버렸다. 계절이 바뀌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지수의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고, 준경은 퇴원하자마자 지수와 함께 지낼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그곳은 화려하고 차가운 강남의 펜트하우스가 아니라 지수가 꿈꾸던 교회의 한적한 전원주택으로 넓은 마당과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곳이었다. 준경은 집안의 가구 하나부터 벽지 색깔까지 모두 지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꾸몄고, 특히 곧 태어날 아이의 방은 그가 직접 페인트 칠을 하며 정성을 쏟았다. 그는 더 이상 일에 쫓기는 CEO가 아니라 만삭의 아내를 위해 발 마사지를 해주고 태교 동화를 읽어주는 다정한 남편으로서의 삶에 완벽하게 적응해 가고 있었다. 진통은 예상보다 일찍 시작되었는데 한밤중에 지수가 고통을 호소하자 준경은 미리 싸둔 출산 가방을 챙겨들고 침착하게 병원으로 향했다. 과거 같았으면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뒤처리를 시켰을 그였지만 이제는 지수의 호흡을 도와주며 손을 잡아주는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있었다. 분만실에 들어간 준경은 지수가 산고로 비명을 지를 때마다 자신의 살이 찢겨 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꼈고 식은땀을 닦아주며 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격려했다. 긴 시간의 사투 끝에 우렁찬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고 핏덩이 같은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자 준경은 벅차오르는 감동에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간호사가 깨끗하게 닦인 아이를 준경의 품에 안겨주었을 때 그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묵직한 생명의 무게에 압도되어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다. 아이는 꼬물거리는 손가락으로 준경의 옷자락을 꽉 쥐었는데 그 작은 손길이 준경의 심장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안감마저 씻어내렸다. 준경은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되겠노라고 맹세했고 침대에 누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지수에게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했다. 지수는 땀에 젖은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준경과 아이를 바라보았는데 그 미소는 세상의 그 어떤 보석보다도 아름답고 빛나 보였다. 아이가 태어난 후 준경의 일상은 180도 달라졌는데 그는 회사의 중요한 회의보다 아이의 예방접종 스케줄을 더 중요하게 챙기는 열혈 아빠가 되었다. 새벽에 아이가 울면 가장 먼저 일어나 기저귀를 갈아주고 서툰 솜씨로 분유를 타먹이는 그의 모습에서 과거 냉철했던 회장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육아 휴직을 내고 지수와 함께 아이를 키우는 기쁨을 만끽했는데 아이가 처음으로 뒤집기를 하고 옹알이를 할 때마다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해했다. 주변 사람들은 준경의 파격적인 행보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지만 준경은 지금 이 순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고 확신했다. 지수 또한 준경의 변화와 헌신적인 사랑 덕분에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고 잃어버렸던 자신의 꿈을 다시 펼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이가 잠든 틈을 타 틈틈이 건축 설계를 다시 시작했고 준경은 그런 그녀를 위해 집안의 가장 좋은 방을 작업실로 내어주었다. 지수가 공모전에 출품할 작품을 구상하며 밤을 새울 때면
준경은 따뜻한 차와 야식을 챙겨주며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지수는 준경의 지지 속에서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건 건축 사무소를 작게 오픈하게 되었고, 준경은 개업식 날 가장 큰 화환을 보내며 아내의 새로운 출발을 누구보다 기뻐해 주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아이의 첫 번째 생일이 다가왔고, 준경과 지수는 화려한 호텔 연회장 대신 집마당에서 소박한 돌잔치를 열기로 했다. 초대된 손님은 가까운 지인들과 지수의 친정 식구들 뿐이었지만 파티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사랑이 넘쳤다. 준경은 과거에 자신이 무시했던 처가 식구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사위로서의 도리를 다하며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장모님은 처음에는 준경을 어려워했지만 딸과 손자를 끔찍이 아끼는 그의 진심을 확인하고는 점차 마음을 열고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었다. 돌잡이 행사에서 아이가 연필을 잡자 준경과 지수는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아이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다. 준경은 아이를 안고 높은 하늘을 향해 들어 올리며 네가 무엇이 되든 아빠는 너의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 준경과 지수는 잠든 아이를 사이에 두고 마루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시원한 밤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고 마당의 나무들은 사각거리며 춤을 추고 있었다. 준경은 지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1년 전 텅 빈 집에서 느꼈던 그 끔찍했던 고독과 절망을 떠올렸다. 당시에는 세상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그 시련이 있었기에 지금의 소중한 행복을 얻을 수 있었음을 깨닫고 운명에 감사했다. 그는 지수에게 당신이 나를 떠나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어서 정말 고맙다고 고백하며 앞으로 남은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당신만을 사랑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수는 준경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우리에게 더 이상 이별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깊은 평온함에 빠져들었다. 어느 주말 오후 준경과 지수는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는데 따스한 햇살이 그들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다. 길을 걷던 중 우연히 예전 비서실장인 김 실장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훨씬 편안해진 준경의 얼굴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김 실장은 회장님이 떠나신 후 회사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안정을 찾았으며 직원들의 만족도도 훨씬 높아졌다는 소식을 전했다. 준경은 그 말을 듣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은 지금의 삶에 100% 만족하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화답했다. 그는 이제 거대한 제국의 황제가 아닌 한 여자의 남편이자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완성된 삶을 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가 잠이 들자 준경은 지수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는데 맞잡은 두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심장까지 전해졌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의 눈치를 보거나 가면을 쓸 필요가 없었으며 침묵조차도 편안한 대화가 되는 진정한 부부가 되어 있었다. 지수는 문득 준경을 바라보며 만약 그때 당신이 나를 찾으러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라고 물었다. 준경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단호한 목소리로 우주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당신을 찾아냈을 것이라고 대답하며 지수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노을이 지며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그들의 보금자리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1년 전 차갑고 텅 비어 있었던 준경의 집은 이제 웃음소리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 어디에도 외로움이 비집고 들어올 틈은 없었다. 준경은 현관문을 열고 지수와 아이를 먼저 들여보내며 그들의 뒷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자신이 돌아갈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방황하지 않을 것이었다. 준경은 마지막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는데 차가운 공기 속에 섞인 흙내음과 밥 짓는 냄새가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는 텅 빈 집을 보고 오열하던 과거의 자신에게 작별을 고하고 문 안쪽에서 자신을 부르는 지수의 목소리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 안에서는 세 식구의 다정한 대화 소리가 흘러나왔고 그 소리는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다운 화음이 되어 밤하늘로 퍼져나갔다. 이것은 오만한 CEO의 몰락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깨달은 한 남자의 위대한 탄생이자 해피엔딩의 시작이었다.